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여성으로 경기도 하남에 살고 있습니다. 친정 부모님께서 금슬이 좋아서 저 또한 결혼하면 적어도 부모님만큼 행복할 것이라고 예상했었는데 실제로 결혼 후에는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부부 사이에는 문제가 없어도 외부 요인으로 인해 갈등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결혼 후에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TV에서 가족 갈등으로 이혼하는 것을 보면서 그런 상황이 실제로 가능한 일인지 의심했었지만 결혼은 남자와 여자 둘이 함께 하는 것임을 절실히 느끼게 되었습니다. 집안과 집안의 인연은 실제로 맺어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결혼한 지 이제 5년밖에 안 되었지만 5년 동안 남편과 이혼 소송까지 가야 했던 이야기를 한번 털어놓고 싶습니다. 어릴 적부터 우리 집은 부유한 편이었어요. 아버지께서 무역업을 하시다 보니 서울 강남구에서 태어나 강남 8학군을 다니며 결핍이란 것을 모르고 자랐습니다. 초등학생이 되기도 전에 부모님께서는 저에게 많은 투자를 해주시면서 제2의 박세리 선수로 만들어주려고 했어요. 골프 선수가 되면 돈도 많이 벌 수 있고 엄청 유명해질 수 있다는 생각으로 자라왔습니다. 운동신경이 다른 친구들보다 뛰어난 터라 반드시 박세리처럼 뛰어난 선수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아빠가 말씀하셨습니다. 기대하여나 하연이가 골프 선수가 되면 아연이도 분명히 좋을 것이고 엄마와 아빠도 정말 행복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힘들어도 골프를 열심히 배우자. 운동신경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제가 골프를 하는 것에 대해 부모님께서 너무 행복해하셔서 어릴 때 저는 부모님을 행복하게 해드리고자 정말 열심히 골프를 배웠고 또 누구보다 많은 시간을 골프 연습에 할애했습니다. 아연이가 골프 유망주로 눈여겨볼 만큼 조금만 더 크고 대회에 자주 참가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상을 많이 하면 스폰서도 들어오고 이름도 금방 알려지게 될 거예요. 선생님, 그게 사실인가요? 아니면 저를 위로하려는 말씀이신가요? 골프를 배우는 친구들이 많고 그 중에 잘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지만 왜 굳이 어머니께 거짓말을 해야 하나요? 아연이 또래들 중에서 실력이 가장 뛰어나고 있으며 이대로 계속 발전한다면 세계적인 대회에도 참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주목을 받는 유망주 골프 선수였습니다. 선생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조금만 더 크고 조금만 더 잘했다면 스폰서도 쉽게 받을 수 있을 정도였어요. 그러나 주목받기 시작한 당시에 어머니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꺼요. 불행이 찾아왔는데 골프 연습을 하러 안 갈래요? 성공적인 골프 연습을 위해 아빠가 데려다 줄 테니 함께 가자고 했어. 우리 선생님이 최근에 왜 오지 않냐며 널 찾는다고 나오도록 부탁하셨어. 아빠야, 나는 골프를 계속해야 한다고 생각해. 엄마도 없는데 골프를 계속하면서 무얼 해야 할지 모르겠어. 솔직히 말해서 골프를 시작했던 이유는 엄마와 아빠였는데 엄마가 없으면 골프를 계속하는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 아야, 엄마가 없어도 골프를 계속해야 한다고 생각해. 아직까지 한 골프가 아깝지 않아? 그리고 내가 골프를 포기한다면 엄마가 어디선가 혼자서 속상해할 거야. 엄마가 있을 때 골프를 계속하는 것이 중요해. 아빠는 어떻게든 나를 다시 골프를 하도록 설득하려고 노력했지만 얼마나 노력해도 제 손에 골프채가 잡히지 않았고 억지로 하는 골프여서 그런지 제 실력은 점점 퇴보하기만 했습니다. 아빠, 나 이제는 골프 진짜 그만둬야 할 것 같아. 이번 대회에서 꼴찌 한 것도 그렇고 하고 싶은 마음이 이제는 완전히 사라졌어. 지금까지는 아빠 때문에 억지로 하긴 했지만 이제 더 이상은 힘들 것 같아. 그래, 아연아. 내가 힘들면 그만둬야지. 그동안 힘든데도 아빠 위해서 억지로 해줘서 정말 고마웠어. 앞으로는 아윤이 내가 하고 싶은 일 하도록 하자. 그게 뭐가 됐든 아빠가 다 시켜줄게. 고등학교에 들어가기 전 저는 오랜 시간 동안 해왔던 골프를 그만뒀습니다. 그러나 골프를 그만두고 난 후에도
저는 생기 넘치는 다른 여중생들과는 다르게 쉽게 행복해하지도 즐거워하지도 못하는 나날들을 보내야 했습니다. 담임 선생님께서 연락이 왔는데 아연이가 학교 생활을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다고 하셨어요. 아연이가 요즘 학교 다니는데 무슨 문제가 있어서 친구들이랑 사이가 안 좋아하는 건 아니야? 그냥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서부터 웃을 힘이 안 나고 웃을 일도 없는 것 같고 뭘 해도 즐겁지가 않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아빠. 엄마의 죽음이 저에게는 너무나도 큰 아픔으로 다가왔는지요. 어린 시절에 나는 그 아픔을 금방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겪는 어려움을 보고 아버지께서 대단한 결정을 내리셨다. 아연아, 아버지는 꽤 괜찮은 유학원에서 상담을 받고 왔어. 너 전에 미국에서 살아보고 싶다고 했잖아. 아버지가 보내줄 테니까 미국에 가서 유학생활 해보지 않을래? 오빠도 거기 있고 함께 살면서 공부할 수 있어. 어때? 한국에서도 잘 지내지 못하고 있는데 미국에 가서 잘 지낼 수 있을지 걱정돼. 영어 실력도 아직 부족한데 말도 잘 통하지 않을 것처럼 느껴져. 그러나 거기에서 생활하다 보면 금방 적응할 거야. 미국은 한국과는 다르니까 아마 모든 게 새롭고 흥미로울 거야. 일단 1년 동안 가보고 나아보지 않으면 다시 돌아오는 것으로 결정합시다. 엄마가 돌아가신 후에 한국에서 제대로 살아가지 못한 제가 아버지는 미국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때 오빠는 미국에서 대학을 다니고 계셔서 저는 대학생인 오빠와 함께 미국에서 유학 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나 미국에서도 적응을 제대로 하지 못한 제가 1년 만에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아연아, 이모가 너를 걱정해서 이번에 한국에 들어온다고 말씀하셨어요. 너가 괜찮아질 때까지 이모가 한국에 머물면서 돌봐줄 거니까 이모와 함께 지내보고 편하면 이모에게 뉴질랜드로 유학을 가보는 것으로 하자. 아버지와 가까운 친척들은 제가 슬픔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셨습니다. 미국 유학을 1년 만에 완료하고 돌아온 후에 엄마와 가깝게 지낸 이모를 따라 뉴질랜드로 다시 유학을 떠났지만 그곳에서도 적응하지 못하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뉴질랜드에서도 적응하지 못하고 한국으로 돌아왔을 때 술에 취한 아빠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아연아, 도대체 아빠가 어떻게 하면 내가 괜찮아질 수 있는지. 아빠가 이렇게 노력하면 너도 괜찮아질 것이므로 노력해야 하는 거야? 아니야, 아빠도 지금 정말 지쳤다. 너를 위해라면 모든 것을 다 해주려고. 아빠가 노력하신다 해도 나는 따라가지 않는 듯하여 이제는 더 이상 내게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게 되었다. 또한, 아연아, 아빠도 너무 고생하고 엄마도 너무 그리워하는 것 같아. 아빠는 한 번도 나에게 약한 모습을 보인 적이 없었는데 항상 다정했던 아빠가 술에 취해 울며 소리를 내며 안타깝다는 듯이 하는 모습을 보니 정신이 번쩍 들었다. 그러한 아빠의 모습이 충격적이거나 무섭다기보다는 아빠도 아내를 잃은 슬픔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제가 생각하지 못했음에 대한 미안함이 밀려왔습니다. 나는 아빠, 골프는 할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공부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친구들이랑 잘 지낼 거야. 또한 좋은 학교에 가서 대학교도 즐겁게 보내야 할 것이다. 아빠가 기뻐할 테니까 이제는 내가 걱정하지 말아야 해. 다시 정신을 차리고 잘 살겠다는 마음을 먹었어. 골프는 포기했지만 한 번도 제대로 해보지 않은 공부를 시작하기로 마음먹었어. 승부욕이 강해서 골프가 잘했던 건 알지만 이제는 공부를 시작하면서도 승부욕에 불타올랐어. 아연아, 2년 동안 해외에서 지내서 친구들이 따라올 수 있는지 어려울 텐데 괜찮겠니? 친구들과 공부 속도를 맞추기 힘들면 아버지에게 말해보고 과외를 받는 것도 좋을 것 같아. 현재도 과목별로 과외를 받고 있거든. 근데 선생님, 저 이화여자대학교에 가고 싶은데 지금 제 성적으로는 어림없을 것 같아요. 냉정하게 말해서 이화여대는 어림없지. 여자대에는 갈 수는 있겠지만 아마 하위권에 있는 여대로만 갈 수 있을 거예요. 꼭 이화여대에 가야 한다면
재수를 고려해 보는 게 어떨까요? 대학에 가더라도 사람들이 가장 좋다고 말하는 대학에 가고 싶었던 저는 잠자는 시간을 제외하고 하루 종일 공부에 매달렸습니다. 피를 흘려가면서 공부한 저는 1년 만에 성적을 상위권으로 끌어올려서 기쁘게도 원하던 대학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아, 연아, 내가 갈 대학에도 들어갔으니 이제는 공부에만 집중하면 되겠네요. 살지 마세요. 여행도 다니고 친구들과 밤새 술도 마시고 젊을 때 할 수 있는 것을 다 해보세요. 살아라. 당신과 같은 나이대에서는 다양한 경험을 많이 쌓는 것이 나중에 큰 자산이 됩니다. 아빠가 경험을 기반으로 하는 말을 듣고 공부는 적당히 하고 많이 놀아주세요. 아빠의 조언에 따라 대학교에 입학한 후 저는 적당히 공부하고 미친 듯이 노는 동안 많은 경험을 쌓았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며 인맥을 쌓고 시야를 넓히는 과정을 거쳐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제 이름을 건 스타트업 회사를 차릴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작은 댁에 차린 회사가 잘 운영된다면 아빠에게는 지분이 가장 많이 있도록 줄 거예요. 아빠께서 저를 믿고 도와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내 돈은 곧 아빠의 돈이기 때문에 아빠께는 같은 거를 안 줘도 돼요. 또한 대표가 가장 많은 지분을 가져야 하는 거죠. 아빠께 집은 많이 줘도 되겠죠. 아빠가 나를 밉다고 오빠에게 내 집을 다 주면 회사는 오빠의 회사가 되는 거잖아. 그래도 괜찮아요. 아빠가 그런 사람이신데 그래도 나는 괜찮아요. 내가 얼마나 못됐으면 아빠가 그 정도까지 했겠어요. 엄마가 돌아가신 후 10년 만에 우리 집은 그때부터 엄마가 살았던 그때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아빠와 오빠 하는 일도 잘 되고 내가 하는 일도 잘 되니까 불행한 일도 슬플 일도 더 이상 생기지 않았어요. 우리 회사의 인테리어를 맡아줄 업체를 찾아야 해요. 아빠, 아셨던 좋은 인테리어 업체가 있나요? 제가 알아보려고 해도 제대로 못 알아볼 것 같아서요. 친구 중에 인테리어 업체를 하는 사람이 없는데 아빠가 아는 친구 지인 중에 인테리어 회사를 운영하시는 분이 계셔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많이 찾는 회사라고 하더라고요. 대표님의 아들이 같이 일하고 있는데 미대를 나오셨다고 해서 디자인 감각이 훌륭하다고 하더라고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럼 거기서 일하게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아빠. 언제쯤 같이 인테리어 견적을 받으러 가볼까요? 제가 회사를 차리면서 인테리어 업체를 정하는 과정에서 아빠와 함께 했는데 아빠가 소개해 주신 인테리어 회사에서 제 남편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아빠가 말한 인테리어 대표의 아들이었는데 소문대로 미드 출신의 젊은이들을 사로잡을 만한 감각적인 인테리어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대표님, 이렇게 훌륭한 아들을 두셔서 좋으시겠습니다. 인물도 훤칠하고 능력도 좋고 다 부러울 지경입니다. 아이고, 대표님도 훌륭한 아들이랑 같이 일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들었더니 아들이 미국에서 유학 생활을 하고 온 수재라고 하던데 부러워도 제가 더 부러워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 아들은 시키면 시키는 대로만 할 줄 알지 창의적이진 못합니다. 제가 보니 대표님 아드님께서는 인테리어 회사에서 가장 필요한 그린 센스가 있는 분인 것 같아요. 대표님 회사는 최소한 50년은 쉽게 이끌어 나가실 것 같습니다. 아버지도 그렇고 시부님도 아들과 함께 회사를 이끌어간다는 공통점이 있어 두 분은 급격하게 가까워졌고 모르는 사람이 보면 오랜 친구 같아 보일 정도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지내셨어요. 대표님, 오늘 저녁 시간 괜찮으시면 함께 드실래요? 밥 사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혹시 시간 되실까요? 아이고, 대접받아야 하는데 저가 해드려야겠죠. 오늘 시간 되시면 같이 저녁 먹으러 갈까요? 그리고 오늘은 제가 살게요. 회사 인테리어를 진행하면서 가장 자주 만났던 분은 당연히 남편이었는데 남편이 먼저 저에게 호감을 표현했다는 사실이었어요. 그것도 솔직한 표현이었죠. 하지만 남편과 사이가 깊어지길 원치 않았기에
처음에는 그의 호감을 무시해왔었지요. 그러나 남편을 만날수록 그의 성격과 열정에 점점 끌리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참 멋진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 모르게도 남편에게 호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미술을 전공하고 있었지만 우연히 아버지가 경영하는 회사의 인테리어를 맡게 되었어요. 아버지는 반드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모두 경험해봐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미술에 대해서도 반대하지 않았고 강요하지 않으셔서 아버지의 기업을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술하는 것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미술을 배워서 한동안은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배운 미술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고민하다가 아버지 일을 도와드리면서 재미를 느꼈어요. 그래서 그 일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정말 다행이에요. 아버지가 성우 씨처럼 미술을 하지 말라고 했더라면 지금처럼 인테리어에 흥미를 느끼며 일할 수 없었을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현재 일을 즐겁게 할 수 있는 것은 부모님의 지지 덕분이라고 생각해요. 남편과의 공통된 부분이 많아서 그런 것도 있고 부모님께서 부족함 없이 돌봐주신 덕분이 있어요. 또한 일남일녀로 자라는 것도 그렇고 그러하죠. 좋은 아버지를 뒀다는 점이 서로가 서로에게 가장 많이 닮은 부분이었어요. 깨달은 저희는 가장 잘 어울리는 상대인 것 같아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고 양가 부모님을 정식으로 모시게 됨을 알려드렸어요. 이렇게 앉아있으니 마치 상견례를 하는 기분이에요. 우리 아들 녀석이랑 대표님의 따님이랑 이렇게 잘 될 줄 예상했을까요? 물론 대표님과 사돈 맺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했지만 애들이 부담스러울까봐 일부러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거든요. 제가 마찬가지였습니다. 대표님이 너무 좋은 사람 같아 보여서 우리 딸이랑 잘 되면 좋을 텐데, 아내 사이에서 좋을 텐데라고 생각했어요. 했었는데 그동안 저희가 나서길 잘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나서지 않아도 알아서 이렇게 잘 만나주니 성우도 그렇고 아연이도 그렇고 효자 효녀들인 것 같네요. 웃음 아빠와 시부는 저희 만남을 그 누구보다 진심으로 기뻐하셨고 또 축하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처음으로 시모도 만나게 됐는데 시모는 제 예상에서 벗어나는 한참이나 벗어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만나게 된 거 이렇게 우리 결혼 날짜부터 잡을까요? 저는 우리 애들이 서로 최고할 것도 없이 바로 결혼식 올렸으면 좋겠는데. 사돈어른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돈어른이라니 대표님 부담스러우시니까. 그런 호칭은 아직 쓰지 마세요. 애들을 만난 지 아직 몇 달이 안 됐는데 결혼은 무슨 결혼이에요? 아직 왜 그러세요? 요즘은 만난 지 일주일 만에 결혼도 하고 3달 만에 결혼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다는데 우리 애들 같이 못할 게 뭐가 있어요? 둘 다 직업도 좋고 집안도 괜찮은데 오히려 우리 애들 같이 찰난 애들이 일찍 결혼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진중하면서도 유머러스한 면도 있는 시부와 달리 시모는 조금은 촐싹맞고 가벼운 느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한 달라도 이렇게 다른 사람이 부부로 살고 있는지 신기할 정도였어요. 아야씨, 너 우리 아들이랑 결혼할 거 맞니? 내 아들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솔직히 내 아들 같은 남자는 세상 어디에도 없어. 키도 크고 잘생기고 학벌도 좋고 거기다가 집안도 좋아. 이런 애가 세상 어디에 있겠어? 그러다가 성격까지 어떻게 그렇게 좋아? 이런 성격을 가진 남자는 흔하지 않아. 아들같이 아빠를 닮은 만큼 얼마나 다정하고 착한지 모르지. 아연아, 너도 잘 알다시피 엄마 아빠의 얘기대로 우리가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결혼은 1년 정도 만나고 난 후에 언급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엄마가 자꾸 그러시면 아연이가 부담스러워해. 하지만 나는 우리 아연이가 너무 예쁘기 때문에 반드시 내 며느리가 되었으면 좋겠어. 이야기를 하고 싶어. 말이야, 아연아. 내가 우리 아들을 보고 너한테 차라라고 할 텐데 꼭 우리 집에 시집 오세요. 시모의 성격이 시보와 다르게 가벼운 성격이긴 했지만
저를 무척이나 예뻐해 주셔서 그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땐 시모 같은 성격을 가진 사람이 있어야 집안 분위기가 더 좋아지는 것 아니겠냐는 생각까지 했었죠. 그런데 저희 아빠의 생각은 다르신 듯 했습니다. 이번에 성우 엄마를 만나보니까 이 사람이 좀 그렇더라. 너희들 만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부터 결혼 이야기를 꺼내는 것도 그렇고 너희 둘은 아직 결혼 생각이 없다는데 나를 대뜸 사돈어른이라고 부르는 것도 그렇고 왜 사람이 그렇게 행동하는지 이해 못하겠네. 보니까 성격이 감정을 잘 숨기지 못하고 솔직한 편 같아서 그래서 하고 싶은 말도 다 하는 스타일 같았어. 내가 보기에 성우 어머니는 너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우리 집이 잘 사는 것 같아 보여서 너를 좋아하는 것 같아. 그런 사람 난 못 견뎌. 에이, 아빠, 그렇게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지 마. 어차피 내가 좋다고 해주면 좋은 거잖아. 아니야. 아빠는 시어머니가 저를 좋아하고 예쁘게 대해주는 이유가 돈 때문이라고 생각하셨지만 나는 굳이 그렇게까지 생각하고 싶지 않았어. 그리고 1년이 지난 후 상견례를 하게 됐을 때 저는 아빠의 말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 아들이 이렇게 훌륭한 집안에 참여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어요. 사실 미대에 간다고 했을 때 미래에 돈 많은 집에서 사위로 받아들여 줄까봐 걱정했는데 그러든 말든 다르게 됐어도 찰나에 이런 좋은 집에 사위로 들어가고 우리 아들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요. 저희 집이 얼마나 대단한 집이라고 그렇게까지 지켜 세워주시는 건가요? 저희 집은 정말 아무것도 없는 집안입니다. 일부는 거창해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 보통 사람들과 다를 바 없습니다. 아유, 사돈어른은 참 겸손하시네요. 그럼 큰 회사를 운영하시는 건가요? 당당하게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나는 돈이 많고 능력이 좋다라고 할 만한 자격이나 소양이 없습니다. 무역회사 집안의 사위라는 신분을 가진 사인데도 명함이나 신분증을 꼭 지참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상견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간 후 굳이 시어머니에 대해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는데 그 자리에서 만났던 오빠가 먼저 시어머니에 대해 이야기를 꺼낸 것 같습니다. 아빠가 말씀하셨던 대로 어머니가 될 분 중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돈을 좋아한다고 해도 그 정도로 돈을 공개할 필요가 있는 건가요? 오늘 그 자리가 나에게 너무 부담스러워서 일찍 떠나고 싶었다는 마음이었을 뿐입니다. 만일 아이들과 상견례 문제로 만난 거라면요. 애들 이야기만 하면 되는데 이거 어찌 나 회사에 대해서 꼬치꼬치 캐묻던지 사돈 노래도 그렇고 이 서방도 사람 참 좋아 보이는데 그 시어머니라는 사람이 마음에 걸리네. 아빠, 이대로 아연이 그냥 시집 보내도 괜찮겠어? 남편이랑 시아버지 될 사람이 괜찮으니 두 사람 믿고 시집 보내야지 뭐 어쩌겠어? 그리고 돈 때문이라도 우리 아연이 시집살이 시킬 것 같지 않은데 저래도 오해하게 둬야지 뭐. 저도 아빠와 오빠처럼 느끼긴 했지만 최대한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저는 시모가 제가 절대로 감당할 수 없는 인물이라는 것을 오늘 알게 되었어요. 아버지와 어머니, 우리 결혼식을 성당에서 올리기로 했습니다. 두 집 모두 종교가 같아서 성당에서 올리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결혼식이 성당에서 열리면 의미가 더 깊어지는 것 같고 방문하시는 분들도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것 같아서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결정했는데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당에서 결혼식을 열 것이다라는 건 결코 아니에요. 나는 적어도 호텔에서 결혼식을 할 생각이었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다녔는데 성당이라니. 창피스러운데 왜 성당이야? 우리 둘은 이미 성당 쪽으로 생각을 해 두었었는데요. 호텔을 지금 예약하려면 예약이 안 될 거예요. 적어도 1년 전에는 예약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성당에서 하면 안 될까요? 돈을 더 내도 호텔에서 하는 걸로 하자. 솔직히 너희 집이나 우리 집 둘 다 체면이 있는 것 같아. 성당이 가장 키나 하니 너희들은 아직 어려서 잘 모르나 봐. 어른들한테는 체면이라는 게 중요하다더라고. 아무리 너희 결혼식이라 해도 너희만 생각해서 결혼하면 안 되잖아.
마침 시댁과 우리 집의 종교가 같아서 남편과 나는 소소하게 성당에서 결혼식을 올리려고 했는데 시아버지와 우리 아버지는 허락하는 마당에 시어머니만 극도로 반대하고 계셨습니다. 아연아, 엄마가 성당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셨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버지는 엄마의 말을 무시하라고 하는데 엄마가 사람들을 너무 힘들게 해서 우리랑 의논해보고 싶어요. 우리 그냥 호텔을 알아볼까요? 어머니가 계속 그러신다면 지금이라도 호텔을 알아보는 게 어떨까요? 아무리 결혼이라고 해도 부모님들과 손님들을 모시는 자리니까 부모님의 마음에 드는 곳에서 결혼식을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우리의 욕심이 너무 과하지 않았나 봐요. 결국 결혼식을 위해 한 발짝 물러서서 시모가 원하는 결혼식 장소에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성당에서 결혼식을 하지 않는다고 하자고 했어요. 시모는 이미 알아본 식장이 있는 곳이라며 그 식장이 어디인지 말씀해 주었는데 그곳은 연예인들이나 재벌가 자식들이 결혼하는 매우 비싼 결혼식장이었습니다. 아이, 무슨 결혼식에 1억씩이나 들여서 결혼을 한다는 거야? 대기업 회장님 사주분들이나 결혼식에 억 단위로 퍼붓지. 우리 같은 일반인이 돈 아깝게 무슨 1억씩이나 쓰나? 아빠, 그래서 어머님이 돈 다 내기로 하셨으니까 우리는 그냥 어머님이 하자는 대로 하는 걸로 하자. 나 괜히 또 이 문제로 어머님이 짜증내는 소리 듣기 싫어. 너희 시어머니도 참 대단하다. 너희 오빠도 나름 비싼 데서 결혼했는데도 그 정도까지는 안 나왔는데 도대체 무슨 잔치를 벌려고 그러는 건지. 아연이, 너 시집가면 너희 시어머니 1억이 넘는 초호화 결혼식을 마친 후에 엄청 고생하겠어요. 아버지 말씀대로 시모 때문에 고생을 할까 걱정했지만 다행히 시모는 친딸이 되어주시면서 정말 잘 대해주셨어요. 그러나 시모는 제게 잘 대해주시면서도 계속해서 우리 집의 재산을 욕심내는 듯한 발언도 했어요. 아연아, 너희 아버지 회사를 너희 오빠한테 주기로 이미 결정된 일이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면서요. 아직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어머님 말씀대로 오빠가 아버지와 같이 있어야 하는 것이 맞겠죠. 같이 일하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오빠에게 주지 않을까요? 어쨌든 아버지가 그만두시면 전문 CEO를 따로 구해서 쓰지는 않을 것 같아요. 헨리가 봐도 너희 아버지네 오빠에게 회사를 넘겨주기는 할 것 같아. 너무 일찍이지만 너희 오빠에게 그 회사를 넘기면 너한테는 뭐 줄 텐데 자식이면 너한테도 뭐 주어야 하는 거 아니야? 시모는 저를 볼 때마다 너희 아버지는 너한테 무엇을 주시는 거죠? 라고 물어보셨고 저는 시모가 그런 질문을 할 때마다 잘 모르겠다고 대충 대답하고 넘겼습니다. 한 번은 그 질문이 너무 지겨웠고 짜증나는 제가 시모에게 나는 친정아빠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길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바라는 것 없이 있더라고 말했더니 시어머니가 시모가 내게 크게 화가 나셨습니다. 왜 안 바뀌는지, 너도 자식인데 받아야겠지. 오빠가 회사에서 받는다면 너도 집이든 차든 현금이든 다 내야겠지. 정말 너는 바보 아니냐. 어머님, 저는 아빠의 재산에 대한 욕심이 없어요. 아빠가 주시는 대로 받는 것이고 안 주신다면 안 받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오빠가 다 받는다면 그만한 자격이 있으니 받는다고 생각하고요. 또한 아빠께서 아직 건강하게 지내시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조금 불편해요. 너는 아직 어려서 잘 모르는 말 같지만 사람 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나도 너희 시아버지에게 유언서를 미리 유언을 작성하라고 시켰잖아. 너도 얼른 너희 아버지에게 돌아가는 것이 좋겠어. 유언서를 작성하라고 설득해봐. 그리고 건강하게 잘 살고 있는 사람에게 유언서를 작성하도록 시키는 시모에게 화가 났어. 그런데 참 우습게도 시모가 3달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서 저희 아빠가 교통사고로 갑작스럽게 사망했습니다. 아연아, 아빠의 재산을 정리하면서 알게 되었는데 일단 아빠보다 빚이도 많았어. 아빠는 집과 차, 그리고 명예가 있었지만 개인 명의로도 그것들이 맞춰져 있었어. 게다가 회사에도 빚이 많았다.
회사를 내가 맡게 된다면 아빠의 빚까지 내가 모두 지고 가고 싶은데 내 생각은 어떻게 해? 오빠, 나는 오빠가 하는 대로 행동할 거야. 하지만 아빠의 빚이 많다면 오빠 혼자 그 빚을 감당해도 되겠어? 오빠 혼자서 처리할 수 있어? 우선 아빠가 살았던 집을 팔고 아빠가 물려준 회사에서 열심히 일해야 그 빚을 갚을 수밖에 없어. 솔직히 장남으로서 동생인 너에게는 이 빚을 같이 갚는 것은 힘들 것 같아. 집에 빚이 있어도 보유한 재산이 빚보다 더 크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빠가 돌아가신 후에야 보니 아빠가 재산 대신에 빚이 더 많았습니다. 장남이자 아빠 회사의 후계자로서 책임져야 할 것으로 모든 것을 빚을 떠안기로 했는데 그 사실을 알게 된 순간부터 시모의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너희 아버지한테 핍박이 없었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이니? 그나마 있던 너희 아버지의 집도 너희 오빠가 가져가기로 했다는데 아무리 빚을 너희 오빠가 가져가기로 했다고 해도 집이랑 회사까지 너희 오빠가 다 가져가는 게 말이 되겠니? 어머님, 그래도 오빠가 빚을 갚기로 했는데 그거라도 오빠가 줘야겠지요. 겨우 하나 있는 아빠의 재산을 제가 가져오면 오빠는 정말 빚만 가져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걸 알고 제가 어떻게 집을 달라고 하겠어요? 회사가 있는데 회사가 잘 되면 결국 너희 오빠만 되는 거구나. 당신이 알려주신 내용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겠습니다. 수모가 돌아가신 아버지로부터 어떤 재산도 상속받지 못해서 분노하셨습니다. 그때부터 나에게 혹독한 시집살이를 시작하셨어요. 나는 멍청해서 빈 깡통 집안과 결혼했어요. 그 집안이 겉만 번지르르 하고 쉴 새 없는 집안인 줄 어떻게 알았을까요? 나는 결혼의 본질을 모른다면 당장이라도 모르고 싶어요. 내 귀한 아들을 그렇게 참가 안 보내는 건데. 아, 당신은 어떻게 며느리 앞에서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야? 빈깡통이라니, 결혼을 모르고 싶다니, 이 세상에 착하고 현명한 사람이 이렇게 말할 수 있다니. 며느리는 어디에 있는지 물었어요. 당신은 정말 성우가 지금 나가면 아연이보다 더 좋은 아내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왜 못한 거죠? 우리 성우가 무엇이 부족하다고요? 어쨌든 저는 지금 사기당한 결혼의 기분이 들어서 매우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수치스럽게도 우리 집안에서 사기 결혼을 당한 것 같다고 성을 내며 갑자기 결혼식에 들어간 비용을 즉시 지불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내 결혼식에 들어간 비용과 신혼집을 사는데 들어간 비용을 즉시 지불하라고 해서 반은 내놓으라는 말을 했습니다. 요즘 너희 회사 잘 되고 있다면 그런 비용을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엄마, 왜 또 그래요? 이러면 아연이도 곤란해지고 저도 힘들어져요. 솔직히 우리는 간소한 결혼식을 원했는데 1억이나 들여서 그런 결혼식을 열었잖아요. 그 돈도 엄마가 주신다고 했는데 이제 와서 아이언에게 내놓으라는 건 왜요? 성은 나도 억울하지 않아요. 부잣집인 줄 알고 장가갔더니 부잣집은 아니라 빚만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집이었는데 엄마는 억울하지 않다고요. 아빠가 돌아가시고 집에 많은 빚이 있다는 걸 알았다고 해도 무언가가 변한 건 없었어요. 빚이 많아도 오빠는 자신의 명의로 집을 갖고 사는데요. 가지고 있던 것도 있었고 아빠의 회사는 여전히 잘 돌아가며 아끼고 사야 할 정도로 형편이 어렵지 않았어요. 다만 시모는 자신이 생각했던 우리 집안의 재정 상태와 다르게 저를 괴롭히셨습니다. 우리 이혼하자. 난 어머니 때문에 더 이상 당신과 같이 못 살겠어. 나도 참을 만큼 참은 것 같아. 당신도 알잖아. 나부터 시작해서 돌아가신 우리 아빠, 열심히 사는 우리 오빠까지 모욕하는 어머니에게 다시는 가만히 지켜볼 수는 없어. 시모의 괴롭힘에 견딜 수 없어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했지만 남편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남편이 두 손 두 발을 놓고 지켜보기만 한 것은 아니었지만 더 이상 시모를 보고 살고 싶지 않아 이혼하기를 희망해요. 이혼을 거부하는 남편으로부터 이혼 소송까지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아연아, 성우에게 이혼 소송을 걸었다. 는 얘기를 듣고
아연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상상할 수밖에 없어요. 그 얘기를 듣고 마음이 아팠구나. 우선은 너희 시어머니 대신 아연이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싶어서 찾아왔어. 정말 미안하다, 아연아. 죄송합니다. 아버님이 너를 더 많이 예뻐해 주시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저는 너무 힘들어서 결혼 계속 유지하기가 더 이상 어려울 것 같아요. 아, 아연아. 너무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안 되겠니? 나도 내 편에 서서 어떻게든 너희 시어머니의 말을 막으려고 할 테니 내가 우리 둘을 봐줄 때라도 조금만 참아줄래? 무나 남편과 이혼을 결심했지만 남편과 시부 때문에 붙잡힌 채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딱 한 번 더 참아보기로 했습니다. 솔직히 시모만 아니면 남편과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었기에 그때는 썩은 동아줄이라도 붙잡고 싶은 심정으로 남편과 다시 잘 살아보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다잡고 아무렇지 않은 척 지내던 어느 날 신우가 시댁에 놀러 왔습니다. 시집 살기가 힘들다며 투정을 부리더니 이번 명절에도 또 나 혼자 전체를 지지고 다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밖에서 식사하자고 해도 우리 같이 함께 해야겠어. 시어머니가 안 된다 고 내 손님들이 제사상을 끌고 있다고 말하는 것을 볼 때 엄마 우리 어머님을 괴롭히려는 거 맞아요? 누군가가 밖에서 음식을 사와서 제사를 차리는 최선의 방법으로 청세가 들어간다고 말하는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시어머니도 참으로 그렇다. 내 몸이 아프면 같이 해야지. 왜 너 혼자 하겠다고 하시는 거지요? 내가 무례해 보이는 일이 있었나요? 용돈도 잘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왜 그러시는지요? 어쨌든 나는 이번 명절에 잠깐 어디론가 멀리 가고 싶은 마음입니다. 진우가 명절날 제사상을 준비하기가 힘들다고 투덜거린 그날을 기억합니다. 절에 만난 시간은 이미 열해 전에 사라졌습니다. 시래기 제사를 다시 지내자고 말을 꺼냈습니다. 아무래도 없앤 제사를 다시 부활시켜야겠어요. 조상님들께 제가 청성하지 않아서 그런 것 같아요. 사기 결혼도 당하고 하나 밖에 없는 며느리 때문에 스트레스만 받고 있는 것 같네요. 아제네가 너를 위해 제사 음식을 차려본 적 있니? 아니요. 우리 집은 제사를 안 지내서 제사 음식은 차려본 적이 없어요. 어머님 제사 다시 시작하면 힘드실 텐데 괜찮으세요? 제가 힘들게 무엇이 있어도 해낸다고 생각했는데 우리 딸이 말 못 들었어요. 딸도 자기 시댁에서 혼자 제사 준비한다고 해서 너도 혼자 해봐야겠어요. 요즘 인터넷 속도가 좋아져서 제사를 혼자 준비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시모는 10년 전 없애버린 시댁의 제사를 다시 준비한 것 같은데 시모가 준비해 놓은 제사상의 양이 상당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운 좋게도 너희 시아버지와 남편이 출장을 가셔서 집이 비어 있어서 다행이네요. 내일 시아버지와 남편이 제사 시작 전에 돌아올 테니 준비해 두세요. 시모가 준비한 양도 많고 제사 준비는 처음이라 전날 퇴근 후 밤을 새워 제사상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아침 해가 뜨기 직전 잠깐 잠이 들었는데 눈을 떠보니 해가 이미 중천에 떠 있었습니다. 깜짝 놀라서 주방으로 뛰쳐나갔다. 아침 식사를 준비하라는 시어머니의 지시에 따라 남편과 사위가 집에 도착하기 전에 제사상을 완벽하게 차리려고 노력했지만 주방에는 밤새 만든 제사 음식들이 사라져 있었다. 내가 일어났니? 안 그래도 내가 꽤 오랜만이었는데 창문 좀 다시 확인해 봐야겠다. 새벽에 만든 제사 음식들은 내 시누이가 자신의 집에 가져가고 싶다며 가져갔대. 그걸 왜 아가씨한테 주는 거야? 아가씨는 스스로 만들면 되는 거 아니야? 네, 10시까지 다시 만들 수 있지? 혼자서 그걸 어떻게 다시 만들어? 사거리에 가면 24시간 하는 큰 마트가 있잖아. 마트에 있으니까 거기로 가서 장 보고 다시 만들어야겠다. 3시간이 남았으니 얼른 움직여야지. 1시간만 더 자야겠다. 밤을 새워 만든 방대한 양의 제사 음식을 몰래 시누이에게 줬다는 심오한 말에 온몸에서 힘이 빠져버렸다.
그런데도 시모가 시키는 대로 빨리 장을 보러 가서 다시 제사 음식을 준비해야겠다고 생각했지만 아파트 지하에 놓인 차에 올라탄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다. 지금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지?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 그들에게 드릴 제사상도 한 번도 내 손으로 준비해 본 적이 없는데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지라는 생각이 들었고, 바로 차석 좌석 보관함에 넣어둔 이혼소장을 꺼냈다. 들은 말씀을 요약하면 저는 시댁에 올라가서 제사상 위에 이혼소장을 놓은 채로 친정 오빠네 집으로 이동했습니다. 거기서 오빠와 새언니에게 시모에게 받은 어려움을 털어놓고 이혼소송을 취소하려 했지만 어머니 때문에 이혼해야겠다고 말했습니다. 남편이 좋아도 어머니를 싫어한다면 함께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빠에게 이혼해도 되냐고 물으니 당연히 해도 된다며 부족하거나 못난 점이 있다고 그 집에서 그런 취급을 받고 살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답변했습니다. 어디 있나 했더니 너희 시어머니는 아주 배가 불러 터졌구나. 너 같은 며느리를 괴롭히고 그 사람이랑 아버님이 마음에 걸리긴 하지만 나 이번엔 절대 흔들리지 않고 그 사람이랑 이혼할 거야. 그리고 위자료도 다 받아내고 이혼할 거야. 남편과의 이혼을 결심하던 그 순간 친정 오빠네 현관문 초인종 벨소리가 울렸습니다. 오빠 집 현관문 앞에는 남편이 서 있었는데 현관문을 열어보니 남편 옆에는 거지 산발이가 된 시모가 눈물 젖은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연아, 내가 잘못했다. 내가 잘못했으니까 일단 우리 집으로 좀 가자. 우리 집으로 가서 네가 너희 시아버지한테 괜찮다고 말 좀 해주면 안 되겠니? 나는 너희 아버지에게서 이런 식으로 집에서 쫓겨났어. 시모는 잠옷을 입고 발에도 안 맞는 남편의 구두를 신고 있었는데 보아하니 시부가 시모를 맨몸으로 집에서 쫓아낸 듯 했습니다. 시모의 말에 그 자리에 있던 누구도 아무 말을 하지 않았는데 시모를 한심하게 바라보기만 하던 남편이 입을 열었습니다. 아연아, 엄마 말 안 들어도 돼. 그리고 여기로 엄마를 데려온 이유는 엄마가 너에게 사과하고 싶다고 억지로 따라와서 나도 어쩔 수 없이 데리고 온 거야. 모르겠고 내가 올려뒀던 이혼소장 봤지? 나는 당신과 이혼할 거야. 당신과 이혼할 생각으로 그 소장을 거기에 두고 온 거고. 당신 어머니를 데리고 돌아가 줬으면 좋겠어. 냉정하게 말하자면 거짓 선발인 듯한 시모가 큰 울음소리를 내며 무릎을 꿇고 제 발에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아연아, 내가 이러면 안 돼. 내가 이러면 내가 힘들어. 너 착한 아이잖니? 내가 착한 아이니까 이번 한 번만 나를 용서해줘. 사실 내 시아버지가 너를 괴롭히지 말라고 몇 번이나 경고했는데 너를 감싸고 돈을 받은 내 시아버지와 성우가 얄미워서 너를 더 심하게 괴롭혔어. 내가 너를 괴롭힌 건 인정할 테니까 제발 나 좀 용서해주라. 내가 나를 용서해 주어야 우리가 집으로 돌아갈 수 있어. 어머님 덕분에 저도 돌아갈 집이 없어졌는데 어머님 앞가림을 생각해야 할 처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어머님은 빈 깡통 집에서 며느리를 데리고 살고 계시다니 무엇을 하시나요? 제가 아닌 어머님이 원하시는 그런 새로운 며느리를 받아들여서 옆에 두고 사시거나 하시나요? 제가 현관문을 거칠게 닫자 시모는 현관문 밖에서 동네를 떠나가라 큰 소리를 내며 통곡하셨습니다. 그 이후로도 남편과 시모에게 계속 연락이 왔지만 저는 그 두 사람과의 연락을 피해왔습니다. 그러던 중 며칠 후 시부가 저를 만나러 우리 회사에 직접 찾아왔습니다. 아연아, 이렇게 한다고 내 마음이 풀릴지는 모르겠지만 내 어머니는 내 손으로 집에서 쫓아냈다. 며느리도 곧 내 자식이나 다름없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존재라고 하기에 너무 소중한 존재에게 미워하는 여부인 난 싫다고 쫓아내서 우리 가족이 용서해주면 안 되겠니? 만약 우리 가족 모두가 용서하기 어렵다면 우리 성우만이라도 용서해주면 안 되겠니? 아버지, 저는 이제까지 성우 씨와 아버지 덕분에 참고 견뎠던 건 아버지도 잘 아시겠죠. 하지만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더 이상 아버지를 믿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아연아, 이번 한 번만 딱 한 번 더 나를 믿어봐요.
내가 어떻게든 너희 어머니를 깨우치게 만들 거니까 내게 대답도 못하게 할 테니까 한 번만 용서해줘. 내가 평생 우리 집에 오지 않겠다고 해도 좋은 성우님만이라도 다시 만나주시면 안 될까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실래요? 눈물을 보이시는 시부를 보고 마음이 약해진 제가 남편을 만나 긴 대화를 나눴고 저희는 평생 시모를 보지 않고 살기로 이혼하기로 했습니다. 물론 남편이 평생 자기 엄마를 보고 살지 않겠다 라고 말하는 것을 100% 믿진 않지만 적어도 저는 시모를 절대 평생 보지 않을 생각입니다. 요즘 어머님은 어디서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아버님 말씀으로는 집으로 절대 오지 않으실 거라고 하셨는데 아직도 집에 오지 않으셨나요? 엄마 지금 혜진이 집에서 지내고 있어요. 엄마께서는 오갈 곳이 없다고 하셨어요. 혜진이는 무작정 집에 찾아가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에 엄마는 이 사건의 모든 원인을 혜진이 때문이라고 생각하여 혜진이가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그러나 혜진이는 자신의 남편의 시선을 신경 쓰기 때문에 엄마와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을 것 같다며 아버지에게 난리를 피우고 있다고 한다. 아버지는 둘 스스로 해결하라고 하셨다. 이에 집에서 쫓겨난 시모는 신우의 집에 무작정 들어가 지내고 있는데 그곳에서도 쫓겨날 처지로 밝혀졌다. 현재는 연락이 완전히 끊어졌으며 시모에 대한 소식조차 듣기 싫어하여 그녀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알 수 없다. 확실한 것은 시부가 아직도 시모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시모가 차린 제사 음식들을 제가 줬다고 했을 때 남편이랑 당장 이혼을 해도 후회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남편이랑 이혼하지 않은 것이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시모가 없는 우리 결혼 생활은 너무나도 평화롭고 행복하기 때문이죠. 곧 아이도 태어날 예정인데 태어날 아이와 우리 세 식구가 화목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시모가 미운 것이 아니라 시부가 미운 것이 아니라 시부한테도 평생 효도하며 살 생각입니다. 그럼 여기까지만 쓰도록 하겠습니다.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건강하게 잘 지내세요.